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시나브로라는 1인 출판사에서 팔순 노모를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진보와 보수, 성장과 분배, 환율과 물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띄어쓰기를 할 줄 모르고 받침을 쓸 줄 모르는 엄마를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진보적 자녀와 보수적 부모의 대화를 위한 책입니다. 팔순 노모를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 저자 황인철. 통일 외교 안보에 종착역은 없다. 종착 토크. 종창 브라더스의 종착역이 없는 종창 토크, 줄여서 종창 토크. 저희가 명칭을 바꿔서 첫 번째 시간을 을미년 첫해 첫 번째 순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종창 토크 마음에 드세요? 뭐 무한봉사하라는 얘기니까 뭐 시키는 대로 해야죠. 네. 아니 종착역이 없다. 무한 도전. 네. 제가 이거를 지었어요. 두 분께 장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답이 없어서 중요한 거는 종착역이 없다는 거죠. 무한도전. 무한도전. 그리고 모든 걸 다 한다. 네. 다 다룬다. 국내 정치부터 국제 정세까지 뭐 종착역이 없어요. 다 다루는 종착역이 모든 없다는 문제 거는 연구소? 시간과 공간과 범위까지. 그렇죠. 네, 다 할 수 있다. 참 좋은 제목인 것 같아요. 제가 지었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코리아 연구원 김창수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갑자기 이름 까먹었어. 디펜스 21 플러스 김종대 편집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적어놓고 해야 되는데 안 적어놓으니까 자꾸 까먹는다. 네. 그리고 신상 변동이 생겼습니다. 1월 1일부로 네. 코리아 연구원 원장이 됐습니다. 오. 이제 연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야. 기관장 모시고 하는 기관장 모시고 저희가 팟짱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 거를 느끼는 게요. 네. 이상민 의원이 있잖아요. 국회 법사위원장, 삼선의 국회 법사위원장이 어떻게든 고정을 박아달라. 뭐 새벽이고 밤이고 나오겠다. 그래서 하루 박아드렸어요 저희가. 그 사람 그래서 지역구 관리가 안 되나 보다. 그런가? 이걸로라도 좀 하시려고 의정 보고서를 좀 더 많이 뿌리시니까. 이야 그렇구나. 저는 팟짱 출연이 실적으로 평가받아가지고 예. 원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이야. 원장으로 승진하나 안 하나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무실 규모도 똑같고 네. 모든 게 똑같습니다. 오히려 책임만 많아지고 책임만 커진 거죠. 권한은 없어지는 이런 거 아닌가요? 10원이라도 월급이 좀 올라야 되는데 에이, 월급을 대야 될 사람이 됐는데 뭐. 월급을 대야 되는 사람이 됐구나. 야 어찌됐든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편집장님은 뭐 달라지는 거 있으세요? 글쎄 역시 새해 뭐 달라지는 것들. 감기 몸살과 함께 찾아온 2015년입니다만 앉아 있는 것도 힘드네. 하지만 어쨌든 이 고군분투하면서 이 한 해를 시작했다는 거. 이래서 올 한 해 뭐 청취자분들하고 이 즐겁고 행복한 소통이 계속 이어지면 그 자체가 저는 승진이고 영전이고 발전이죠. 네 의미는 있는데 뭐 내용은 별로 없어 보여.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예요. 여하튼 지난 한 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주셨는데 올해는 정말 종착역이 없습니다. 계속 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신나고 즐겁고 재밌게. 그럽시다. 네, 자 원장님 달려주세요. 예, 종착톡. 네, 종착톡이라는 게 전문 용어로 말하면은 종착수다. 네. 또 비속어로 말하면은 노가리 까다, 이빨 까다, 아니 종창 원장님이 이빨 까기 이런 거 아닙니까? 기관장님이 왜 이렇게 호박씨 까기. 기관장님이 이제 언어가 좀 더 세졌어. 그렇지. 아주 좋습니다. 자, 올해 저희가 남북 관계와 동북아 정세를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미리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우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신년사를 발표를 했는데 육성으로 했습니다. 최고위급 회담도 가능하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와, 모든 보수 언론들이 야, 이제 정상회담 초일기에 들어갔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쏟아내곤 했는데 자, 우선 원장님. 원장님 좋다. 연구위원님 좀 어려웠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상회담에 대해서 북한의 최고 통치자가 정상회담의 그 용어를 사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열면서 남북 관계를 풀어보겠다 그런 북한의 의지가 정상회담 시사 발언으로 표현이 됐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동안에 계속 통일 대박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통일 대박을 이야기해놓고 그게 말뿐이고 성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일 대박이 통일 쪽박된다 그런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북한으로부터 날라온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겠죠. 올해 정상회담을 한다면은 지난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악몽이었겠죠. 그 악몽을 바꾸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박근혜 대통령은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이라는 어쨌든 그 희소식이죠 분명히. 네. 그 희소식으로 새해를 열게 된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제 과연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는 또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는지는 조금 더 평가를 해봐야겠지만은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아직은 낙관할 때가 아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레토릭 수사에 불과하다. 우선 내외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 미국이 지금 북한 제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있어요. 네. 이건 물론 소니사 해킹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묻겠다는 아주 강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이게 9.19 공동성명 2005년이죠. 그때 그 북한의 돈줄을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에 맞아요. 북한의 어떤 예금을 억류한 이래로 이런 어떤 돈줄까지 이제 언급하고 나선 거는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다가 제재 기간이 많습니다. 우선 총정찰국 네. 이죠. 이건 북한의 어떤 군사 작전의 어떤 최고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조선광업회사, 당군 무역회사, 그 다음에 개인들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데 이런 어떤 험악한 부분에다가 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신년사에서 그리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가 안 보입니다. 보면은 튼튼한 안보와 위기관리,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라 그랬거든요. 네. 여전히 안보 프레임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어떤 엉거주춤한 행보. 그다음에 안보 프레임을 뭔가 조금 이렇게 초월하고 극복하게 되면은 박근혜 정부의 어떤 통치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설정된 도그마. 이런 것들이 여전히 완강하게 그 작동하고 있어서 단기간에 이것이 어떤 그 결실을 맺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좀 조심스럽게 봅니다. 다만 남북 관계나 이 한반도의 어떤 그 정세라는 것은 이게 일기예보보다 예측이 어렵거든요. 일기예보도 그러니까 많이 틀리는데. 일기예보는 꼭 틀리더라고. 네. 남북 관계도 또 틀리는. 글쎄 그 기상청 슈퍼컴퓨터 사준이 더 틀리더라고. 그 참여정부 때 들여왔거든. 그런데 그거 사준이 더 틀려. 걱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전히 안보 프레임에 매여 있고 그리고 특별하게 물론 이제 본인이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주장은 했지만 내용적 진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상회담을 하려면 이게 형식 뭐 악수하고 사진 하나 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상회담의 효과가 쫙 나타나야 되는데 내용은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원장님? 내용을 만들어야 되겠죠. 내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의 남북관계의 흐름과 그다음에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남북관계에 있어서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종합해가지고 내용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지만은 북한의 신년사에서 정상회담을 언급한 것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정상회담 북한의 신년사의 그 내용을 본다면은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험하겠다는 게 나타납니다. 실질적으로 정상회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입니다. 네. 실제로 지난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본다면은 주변 국가들 특히 미국과의 협력이 없이 정상회담이 되질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은 2000년 정상회담의 경우에는 98년도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우리가 대포동 1호라고 그러죠. 98년 네. 8월 달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북미 관계가 가장 악화됐었는데 그때 미국에서는 페리 보고서를 만드는 그러니까 페리라는 사람을 대북 정책 특별 조정관으로 지명했습니다. 네. 근데 페리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판적인 적대적인 대북 정책을 세웠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 임동원 통일부 장관이 미국을 번질나 요구 가면서 페리 장관하고 만나가지고 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한미 간에 어떻게 협력해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페리 보고서의 내용이 대폭 바뀌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국제적 환경이 만들어졌던 거였죠.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정상회담을 2007년에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2007년 정상회담을 앞두고 당시에는 미국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이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43대 대통령이었는데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조차도 미국에서 43번째로 좋아하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을 악의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그런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를 만날 때마다 부시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의 옆구리를 찔려가지고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말이 나오게 만들었고 이런 게 됐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이 될 수 있었죠. 그 육자회담도 잘 됐고. 그렇죠. 예, 그런 게 맞아요. 이제 배경이 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신년사에 보면은 북한은 핵 경제 병진 노선을 계속하고 그리고 핵 억제력을 계속 유지하고 네. 그리고 성군 정치를 하겠다. 네. 그리고 북한이 그 동안에 굉장히 그 다양한 수단의 그 타격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핵 문제 같은 경우는 전 해결되지 않고 북미 관계에 있어서는 한치의 진전도 없을 텐데 이런 것 때문에 남북 관계에 있어서 과연 정상회담이 될 수 있으며 또 이런 문제들이 정상회담의 의제로 담겨질 수 있을 것인지 왜냐하면 그동안에 남과 북은 핵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 시점에서 느닷없이 정상회담에서 핵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과연 그게 순조롭게 합의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불확실한 요소들이 현재는 많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창수영이 이제 김 원장이라고 불러요. 원장께서 네. 창수형 좋아요. 뭐 우리 정답이 옛날에 있다. 하던 대로 옛날에 하자고. 하던 대로 해. 아이,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 그래도 처음에는 좀 들어보고 싶기도 한데요. 네, 농담입니다. 그 한반도 정세를 보는 우리의 시야를 중요한 대목을 잘 짚어줬는데 이 지정학적으로 한반도 문제는 동아시아 국제 정세하고 한반도 남북 관계 이 두 가지가 항상 서로 상호 작용을 한다. 네. 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은 2007년 10월 달에 그 정상회담 때도 그 김정일 위원장이 왜 노무현 대통령 보고 하루 더 묵고 가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랬던 이유는 당시 베이징에서 벌어졌던 육자회담 상황 때문이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또 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김계관이 돌아와가지고 정상회담장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육자회담 결과를 설명해 주잖아요. 양 정상에게 남북 양 정상 영장상에게. 왜냐하면 노 대통령 아직 복을 못 받았을 거니까. 그걸 설명해 주면서 급물살을 타고 아이고 뭐 오늘 다 됐으니 저 하루 더 묵고 가시란 말은 없었던 말로 하겠습니다. 이래 되잖아요. 예. 이런 변화가 왜 왔냐면 베이징에서 일어난 국제 정세가 그렇죠. 이 평양에서 있었던 남북 정세하고 같이 돌아갔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이번에 신년사에 보면은 유달리 그 남북 대화 협력을 강조하는 어떤 그 논리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기본 논리는 우리 민족끼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남측에 대해서 또 점잖게 훈계를 합니다.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험담하지 말라. 돌아다니면서 험담하지 돌아다니면서 그 고자질 외교거든. 박근혜 외교가 저기 북한 좀 저기 저 혼내주세요. 어째주세요. 유엔은도 좀 해주세요. 어째주세요. 이 남측은 먼 일만 있으면 외국의 그런 고자질 외교 아닙니까? 이것 좀 하지 마라. 우리 민족끼리 하자 이 얘기거든요. 물론 듣기에는 그럴듯해요. 그렇지만 현실성이 없는 것이 말씀드렸듯이 국제 정세와 한반도 정세는 같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민족끼리가 중요한 국면도 있겠습니다만 역시 주변 외교거든요. 그건 고자질하는 주변 외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주도하려고 하는데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주도하는데 어떤 주변의 어떤 거 강대국들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아니 독일 통일이 미국 소련의 협조가 없었다면 가능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독일 동서독이 그
자기들 어떤 민족적인 내부 관리를 잘했다. 이래도 그거 하나 갖고 통일이 됐겠어요? 그거는 빌리 브란트 이래로 주변국 관리를 잘 해놨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로소 통일이 됐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통일 대박이라고 하고 또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우리의 한반도에서 이러한 어떤 건설적 관계가 주변국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국의 어떤 번영과 이 아시아의 번영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으로 지지와 동의를 이끌어내는 거기 때문에 네. 외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족끼리 이것만 강조해서는 정상회담이 안 된다. 네. 그런 점에서 조금 더 국제 정세를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속에는 물론 북한이 이제 국제적으로 고립된 현실 네. 이런 가운데서 같은 피를 나는 형제 남측이라도 네. 니들이라도 좀 좀 달리 생각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들려요. 네. 신년사가. 근데 사실 돌아보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제일 잘 됐던 게 통일 대박 이런 말은 안 나왔었지만 통일을 주장하진 않았지만 교류 협력, 거의 그다음에 없었죠. 다자 외교, 통일자가. 네, 다자 외교.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평화 협력,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실질적으로 행동 대 행동으로 진전이 많이 됐던 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이명박근혜 정권 때 보면 다자 외교도 거의 육자회담도 거의 무력화됐고 우리도 굉장히 이제 적대적으로 나갔던 것 같고 그리고 교류 협력은 뭐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이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한들 뭘 얼마나 성과가 있을까라는 부정적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청와대에서 나오는 과속하지 않겠다. 네. 이 말의 내용이 조절에. 방금 장 기자님이 얘기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도 원래 정상회담을 망설였어요. 엄청 추진한 것 같지만 네. 그 이유를 임동원 씨 설명에 의하면 이런 거래요. 그러면 김정일 위원장하고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김정일이 누군지 알아야 내가 만날 정상회담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황장엽 씨 귀순에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김정일을 잘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진술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을 보좌하려고 국정원이 했던 거죠. 네. 근데 전부 진술 내용에 김정일 미친놈입니다. 저 새끼 사이코입니다. 전부 이 얘기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이걸 조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대로 다 임동원 보고가 국정원장이 그걸 보고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걱정에 빠진 거예요. 내가 미친놈하고 정상회담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임동원 씨한테 예. 당신을 특사로 보낼 테니까 만나고 와라. 만나고 오는데 가급적 오래 얘기해봐라. 음. 진짜 미친놈인지 아닌지 좀 알아보고 와라. 이렇게 지시 내린 거 아닙니까? 야, 가서 얘기해보니까 괜찮거든? 정상이야. 말이 통하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비정상이 정상화된 거야. 아, 여기서. 그때부터 비정상이 정상화가 됐구나.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 그 탈북자들 얘기만 들으면 정상회담은커녕 고위급 회담도 안 돼요. 북한이란 나라는. 그렇죠. 갔다 와서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북한 미친 국가고 저 새끼들 미친 놈입니다. 이래 버리면은 어떻게 뭐가 되냐고 대화 협력이. 그래서 그때 알아보고 한 거 아닙니까? 알아보고. 그런데 이제 찍어 먹어보고 똥인지 된장인지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야 이게 되는데 원래 사회주의 지도자들은 자기 과시욕이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큰 소리 뻥뻥 치는 거 좋아하잖아. 모택동, 스탈린, 뭐 김일성 이래 보면은 이 통 큰 거 좋아하잖아. 이게 그렇죠. 자기 체면이 중요한 그 위신의 문화 아닙니까?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띄워주면 또 정신없이 좋아하는 게 그쪽 지도자들이라고 네. 무지 좋아해. 아주 뭐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대화가 되느냐 이렇게 해봐야죠. 지금 김정은에 대해서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을 할까 하는 것도 아직까지는 낙관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정상회담 추진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 모델이 있죠. 네. 김대중 모델과 노무현 모델. 네. 김대중 모델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관계가 뭐 진전된 그런 일 없이 김대중 대통령의 일종의 개인기를 가지고 정상회담을 쭉 진행해 나갔던 사례입니다. 네.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70년대부터 남북 통일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고 또 국제적으로도 굉장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개인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의 개인기에 의해서 가능했다는 측면이 있었죠. 네.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모델은 김대중 이후에 남북 관계가 굉장히 교류협력이 많이 되고 장관급 회담 또 20차례 진행이 되어지고 그리고 북미 간의 핵 문제를 가지고 육자회담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어떤 2.13 합의 2007년도에 있었던 2.13 합의와 같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성과의 바탕을 둔 게 이제 노무현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김대중 모델과 노무현 모델에서 차이점이 있지만은 여기서 또한 관통되는 거는 두 지도자가 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또는 남북 관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네. 지속적으로 이것을 준비해 왔다는 그런 점입니다. 제가 이번 기회를 빌어가지고 제 책 광고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책 내세요? 아니 이미 냈어요. 지난번에 낸 거. 그렇죠. 네. 작년 10월달에 예, 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협상의 달인이라고 네.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 준비 과정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2007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을 떠날 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무슨 식사를 하고 가셨는지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가지고 대체 어떤 협상을 했는가 그 과정을 상세히 적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팟짱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홍보를 하지 않았던 거는 네. 남살 싫어서 홍보를 안 했습니다. 그걸 좀 우리가 알아서 했어야지. 아니요. 네. 근데 이번에 딱 적절한 타이밍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거기서 협상의 이제 달인을 읽고 가야 돼. 그렇죠. 이 정부에서도 네. 협상의 달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노무현 모델인데 이제 노무현 모델이 어차피 지금 정부에서도 그거를 상당히 참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정상회담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제가 그 책을 쓰면서 물론 이제 이 책은 그 이승현 기자님이 쭉 관련자들 인터뷰를 쭉 해서 기초 자료를 정리해 놓은 곳에 제가 이제 숟가락 하나 얹은 것이긴 합니다만은 네. 숟가락 하나 얹으면서 딱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정도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는 앞서 우리가 쭉 이야기했던 국제관계. 그러니까 국제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국제관계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하게끔 그게 필요한 거고 두 번째로는 남북 사이에 돌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 돌발 사태를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 악화되지 않게끔 이 돌발 사태 관리 능력 더 크게 말한다면 위기 관리 능력인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로는 대통령의 역량입니다. 이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해 나갈 때는 이거는 치밀한 시나리오 위에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두 정상이 한순간이 다 고비입니다. 잘못하면 가방 싸두고 다시 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한순간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상의 능력이 가지고 이 순간순간에 판이 깨질 수 있는 상황을 반전시켜낼 수 있는 또는 때로는 이거를 판을 깨는 것들을 감수해 나가는 어떤 대담함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게 갖춰져야지 정상회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 정상회담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미 관계 때문에 수월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걸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헤쳐나가려 하면은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야죠. 책을 좀 봐야 됩니다. 네. 박근혜 자, 대통령에게 그거 참- 한 권 보내세요. 그럴까요? 네. 사인하셔가지고 저자 친필 사인하셔서 한 권- 박근혜 대통령이 읽어야 돼. 네. 딴 사람이 물론 딴 사람들도 같이 읽으면 좋아요. 판매에. 장윤선의 팟짱. 아니 그런데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꼭 읽어야 될 책인 것 나는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평양 가면 제일 불안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라. 왜 이렇게 불안해하세요? 한복도 잘 맞고 그런데. 아니 그건 강점이지. 어. 한복이 우아하다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임수경 이후로는 북한에서 최초의 남한 여성 스타가 될 수도 있어요. 그 한복 외형적인 때문에? 한복. 어. 그건 뭐냐면 민족성이잖아. 네. 이 저기 북한은 민족이라면 환장하는 국가 아니야, 그지? 자존심 세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평양에 저기 갈 때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입고 갈지도 관심사다. 만약에 간다면. 그렇지. 네. 그리고 그러면서 아리랑 한 곡이라도 뽑아내면 난 북한은 뻑 간다고 봐요. 그거는 좋은 거라고. 네.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창수형이 이야기한 세 가지가 없는 거예요. 네. 협상 능력 이거라고. 네. 이게 프리 토킹이 가능해야 되거든. 이게
근데 뭐 저기 뭐 통진당이 해산했다는 거를 통합민주당이 해산했다고 그래 버리냐고. 옛날에 대선 후보 때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 그런 걸 해야 되는 걸 대통령직을 사퇴한다 그러고. 그럼 가가지고 거기서 말 삐끗해. 쉼표 하나 마침표 하나가 어디 찍히느냐로 그 저 뭐냐 외교라는 거는 완전히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첫째 말이 불안하다. 어? 말이 불안하다. 말이 불안하다. 근데 뭔 읽으실 실수가 텐데, 나올지. 그거 보고. 읽으셔가지고는 이제 정상회담이 안 되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돌발적으로 말을 팍팍 던졌을 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번에 아까 우리 김정일 편집장이 한 것처럼 김정일 위원장이 했던 것처럼 네. 하룻밤도 묵고 가시죠. 갑자기 그렇게 불쑥 던진단 말입니다.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준비된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 분명한 거는 대선 후보 토론보다 이거 어려운 토크예요. 네. 그러니까 저기 뭐야 우리 대통령 너무 숙기가 없어요. 적어도 외교적인 면으로 보면은 그 쇼맨십은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살갑게 하는 숙기는 없다고. 그러니까 공주란 말입니다 이게. 네. 그런 게 정상회의에서 가능한가 하는 건데 네. 그 2002년에 김정일 위원장 만났잖아요. 네. 이때 평양에서 일정이 3박 4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한테 알려진 일정을 다 따져보면 한 11시간 분량밖에 안 돼요. 그러면 3박 4일 동안 도대체 뭘 하고 왔는가도 지금 세간에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예. 제가 전에 박근혜 대통령 아침잠 많다 그랬는데 매일 디비저 잤는지 아침에 늦잠 자서 그랬는지 별로 일정이 없어요. 11시간 분량밖에. 네. 그다음에 그 백화원 초대소에서도 면담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김정일 위원장 만나는데 거기서 약 한 2시간 가까운 회담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굉장히 감흡했다는 거거든. 저 박근혜 대통령 그냥 그땐 대표죠. 네. 미래한국 대표. 아니지. 미래한국. 미래한국 대표지. 그래가지고 저기 뭐냐 거기서 그 저 합의하고 내려온 게 경평 축구 대회, 그 국가대표 축구 대회하고 네. 그다음에 의료 장비 지원 두 가지 합의해 온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월드컵이 막 끝났을 때라서 국가대표가 이미 해산됐을 때라고. 네. 이걸 다시 소집하려니 축구협회에서 난리 났지. 그때 정몽준 씨하고 사이가 벌어진 거예요. 여기는 남북 간에 합의한 거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네. 정몽준 씨는 불가능하다. 월드컵 끝나 이제 해단시켰는데. 네. 다시 애들을 몰아니. 그 선수 다 억대 연봉자들인데. 어떻게 모아? 어떻게 막. 네. 이래가지고 난리치고 한 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밀어붙여가지고 했어요. 잘한 겁니다. 그다음에 저기 경기장에서 저 대한민국을 붉은 악마가 외쳤다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박 대표가 그때 난리친 거 아니야. 통일조국을 외쳐야지 왜 붉은 악마? 그다음에 애국가도 부르면 안 되고 태극기도 안 되고 오로지 한반도기 갖고 와야 된다. 네. 아니 뭐 지금으로 보면 아주 그만한 종북주의자가 없지. 네, 지금 그러네요. 같으면 상상도 못할 예. 종북 행태. 신은미 씨 저리 가라야 이건. 그 당시에 잽이 안 돼.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숨은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숨은 의도가? 그건 제가 차마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네. 숨은 의도이기 때문에 말하면 네. 안 되는 거죠. 아니 숨은 의도를 이건, 까는데 의미가 있는데. 저는 드러난 현상 이건 저 그냥 분석. 참고로 이 얘기는 정몽준 씨 회고록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나의 도전, 나의 열정. 거기 보면 그거 좋은 책이에요. 네. 읽어보세요. 네. 그런데 이런 종북 행태가 없거든. 당시 재향군인이나 뭐나 앞에 와서 시위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박 대통령이 왜 그랬을까요? 가가지고 김정일 위원장하고 면담하고 그다음에 저기 박근혜 대통령 그때 모셔가려고 베이징에 특별기까지 보냈어요. 북한이. 그다음에 번거롭게 뭘 교통편으로 가십니까? 그냥 육로로 판문점 통해 가십시오 해서 판문점으로 또 기한을 했단 말이야 이게. 맞아요. 역대 북한이 이렇게 예우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뿅 가잖아. 네. 어. 이번에도 뿅 만약에 간 거 아니에요. 가신다. 우리가 근데 거의 정상회담을 기정사실화 내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을 앞서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13년 전에 네. 사전 다지기를 해놓은 거다. 이미 한 거고 네. 사실은 협상력만 있다면 김정을 만났을 때 되게 유리해요. 왜? 내가 당신 아버지하고 어떤 사이인 줄 알아? 우리가 같은 2세들끼리 조국 통일 위해서 잘해보자고 얘기했던 사이야. 당신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 그러면은 북한은 효를 중시하는 나라인데 장군님께서 이러셨다 이게. 네. 그러면은 김정은이 그럴 때 조금 뭐 아닌 게 아니라 그러겠어? 네.
잘 넘어가겠지.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을 하면서 제대로만 하려면 여건이 좋지. 여건이 좋은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되겠냐는 굉장히 그 유리한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평양도 가서 그의 아버지하고 정상회담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은 아니죠. 정상회담은 아니지만 뭐 거의 네. 정상급 회담이었죠. 정상급 회담. 그러니까 비정상 회담이었어. 예.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죠. 네.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다는 게 북한에 먹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협상 능력이 있겠느냐 하고 네. 강하게 지금 의문을 제시하는 게 네. 아니에요. 김정일 편집장께서. 네. 근데 우리가 조금 이제 달리 봐야 되는데요. 이번에 북한의 신년사에서 오중읍 7연대 쟁취 운동과 근위 부대 운동이라는 네.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수령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근위 부대 운동이라는 것도 수령에 대해서 충성을 다한 사람한테 너희들은 근위 부대다 하고 이제 칭의를 내리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있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오중읍 7연대도 있고 근위 부대도 있습니다. 그 지난 12월 19일 날 네. 청와대에서 이른바 친박 7인 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예. 그 아, 친박 7인 회동은 거기는 새누리당 대표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김무성도 왕따당 했더라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삐졌어. 삐졌어. 그게 이제 근위 부대인 거죠. 네. 박근혜 대통령을 결사옹위하는 근위 부대, 칠인 7인 근위 근위 부대, 부대. 결사옹위하는 이런 게 있는 거고 이미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그런 강력한 세력이 있어요. 네. 그리고 군대는 눈앞에 있어. 예. 뭐라 그랬죠? 지난번에 반 VIP 비밀 조직. 비밀 조직. 조직이라 했죠. 어, 근데 이거는 민정수석실에. 네. 예, 그렇죠. 이건 뭐냐면은 반 김무성 비밀 조직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친입 7인회가 예, 그렇죠. 네. 이 7인 그렇죠. 7인 모임들. 왜냐하면 이 7인 모임들이 김무성 대표한테 보고 안 하고 갔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서 7인 모임들에서 이제 결의를 다진 다음에 그러니까 12월 네. 19일 날에 대선 2주년이고 통진당 해체한 날 아닙니까? 그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충성을 결의한 거예요. 결사옹위를 하자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이제 결의를 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뭐 한 게 뭐였냐면은 김무성 대표가 그 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소 연구원장 그렇죠. 박세일. 박세일 원장을 시키려고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엔 반대했죠. 여의도 분위기에서는 야 이게 박세일 같은 이렇게 보수 이데올로기를 새누리당 원장으로 딱 시키는 걸 보니까 김무성이 확실하게 새누리당을 정비하고 대선 가도가 나가려나 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7인 모임에서 결사옹위하자 하고 결의한 다음에 바로 안 된다 하고 서청원 의원이 나와서 가지고 강력하게 막아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전이에요. 그 가기 전에. 가기 전인가요? 네, 가기 전에 맞고 거기 갔어요. 네. 서청원 그러니까 근위 부대가 좋은 게 있네.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뭐가 있구만. 그러니까 예. 이제 그 근위 부대들이 또 있고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십상시도 있고 네. 또 사인방도 양천에도 있고. 예. 양천에도 양천은 누나회도 아니야. 있고. 양천은 네. 반 VIP니까. 누나회도 아, 네. 누나에도 있고. 아니 그렇기 그런데 때문에 잘 고쳐서 쓰면 돼. 협상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런 강력한 친위 부대들에 의해 가지고 얼마든지 대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타일로 보면 지금같이 남북한 지도자가 서로 닮았을 때가 없었습니다. 일찍이. 이거 좀 발언이 세지는데 네. 사실은 그 독재자의 아들 딸이라는 것도 비슷할 뿐만 아니라 그 스타일도 권위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통 큰 거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잖아요. 그렇다면 좋게 우리가 생각해서 올해 남북 정상회담이랄까 이런 것들 박근혜 대통령이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아니, 어느 정도 리스크를 부담하는 거예요. 의지와 결단력이 있으면 정상회담은 가능하다. 못할 이유가 없죠. 네, 못할 이유가 없다. 전혀 없고요. 네. 그러면 정상회담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정부의 국정 지표가 뭡니까? 그 항상 16자로 돼 있는 국정 지표 중에 이 정부만 유독 20자인데 마지막이 8자거든요. 그냥 평화 통일 이러면 돼요. 네. 국정 지표는. 근데 평화 통일 기반 구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그 통일 대박 발언이라든가 또 이번에 신년사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박 대통령 아주 문법에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통일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네. 통일을 하겠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고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얘기한 게 거의 7, 80%예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당장 통일 이렇게 하지. 이건 난 대통령 지시라고 봐요. 네.
당장 평화 통일하자, 뭔 통일하자 이런 표현 쓰지 말라는 거야.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그래서- 그래서 약간 신중한 태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자기의 어떤 그게 있는 것이죠. 저기 그 경계심, 일종의 어떤 리스크 관리가 들어간 거예요. 네. 자, 평화 통일이라고 얘기한 건 우리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쓴다고 해서 평화 통일 주장한다고 해서 하등에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건 아예 헌법 정신이니까. 네. 근데 이 정부는 꼭 보라고 기반 구축이란 내자를 반드시 넣습니다. 네. 그럼으로써 대북 접근에 대해서 내부에 자기가 스스로 제동 장치를 하나 일부러 만든 거예요. 일부러 만든 겁니다. 네. 그 만든 여지에는 뭐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안보 논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국가 위기 관리, 안보, 국민 안위 이런 담론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통일도 안보 다음 얘기고 다 그 다음 얘기라는 거죠. 항상 국가 안보에 어떤 국가적인 스트레스, 네. 불안감 이것에 입각해서 논리를 풀어가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평화 통일도 직접 얘기 안 하겠다. 기반 구축이란 제동 장치를 네. 일단 달고 다른 단계를 설정한다 이 뜻이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주장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한 셈인데 12월 29일 날 그 통일준비위원회가 남북 대화를 먼저 제의를 했고 그것을 1일 날 김정은 제1비서가 받은 회답한 뭐 이런 화답한 이런 그 장면으로 본다면 이게 뭐 마치 곧 남북 대화가 현실화돼서 분야별로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남북 관계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장밋빛 환상을 갖기는 하지만 이게 실제로 보면 국내 정치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 분석도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바마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대북 제재 문제 남북 관계가 좋아진 기회가 생기면 꼭 미국이 끼어들어가지고 문제가 엇박자가 나는 과거의 전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일단 이 국내 정치용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이 국내 정치라고 생각하죠. 국내 그러니까 정치용이다 기본이. 국내 정치용이라기보다도 국내 정치와 관련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올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네. 그런데 북한이 문제가 있어서 안 했다. 그래서 이 정부로서는 정상회담 평화통일의 의지는 충분한데 문제는 결국 북한이다 이렇게 해놨을 경우에 국내적으로도 통일 의지를 과시하고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종북 세력에 대한 그런 종북몰이 종북 세력을 탄압한다는 그런 또 어떤 그동안 쭉 추진해왔던 네. 것들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국내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다고 봅니다. 작년에 통준위에서 제안을 한 거는 12월 29일 통준위에서 제안했습니다. 근데 네. 그거는 북한이 1월 1일 신년사에서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그런 첩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통준위에서 미리 치고 나간 거다. 그렇죠. 미리 이제 치고 나갔고 그래서 하필 근데 문제는 이 정부가 그만큼 통일 문제라든가 북한 문제를 다뤄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정교한 그런 기술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통준이라는 거는 그는 이제 우리 국내법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이 위원회 한시기구고 임의기구예요. 그렇죠. 그건. 그러니까 법적으로 본다면 아무 위원회 권위가 없어. 예, 위원회 조직이라는 것은 집행 능력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정부 조직법에 따르면은요. 그래서 통일준비위원회라는 거는 남북 대화를 해가지고 그것을 정부를 과연 대표할 수 있을 것인가 네. 남북 대화를 하는데 그다음에 거기서 합의됐던 사항들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북한은 통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부감을 강하게 보이는 북한한테 통준이 가지고 대화하자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건데 네. 일단은 북한이 뭔가 신년사에서 할 것 같으니까 일단 통준위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대응을 해본다 이런 차원이었던 것 같고요. 네.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남북한 사이에 서로 아까 이제 미국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는 걸로 하고 남북한 사이에도 지금 압박자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화의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압박자가 생기기 시작한 맨날 거고 격 따지고. 그렇죠. 네. 격 따지고 그러니까 통준위도 격은 북한이 더 따지는 것 같아. 원래 격은 원래 북한은 격을 따지는 나라예요. 네. 모든 게 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격을 돼 있기 중요하게 때문에 생각해요. 격을 따지는 나라인데 문제는 우리가 격을 따지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자충수를 놓은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하고 북한하고는 제도가 다 달라요. 네. 그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격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 정부가 지금 계속 작년에도 격을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해서 격을 맞추려면 정상회담 김정은하고 하면 안 돼요.
격에 맞는 거는 북한의 국가원수는 김영남 최고인의 상임위원장이거든요. 그럼 격에 맞춰 써야죠. 그렇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은 서로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네. 동일한 그런 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근데 그런 걸 따지는 것들이 남북관계가 아주 유치한 초보적인 단계에 멈춰 있다는 건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초보적인 유치한 단계를 우리가 살펴본다 그랬을 때 과연 남북관계를 낙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겠는가? 아직은 낙관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운 단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망가졌는가가 실감이 나는 거예요. 네. 사실은 옛날에 한때 좋았던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뭘 새로 시작하려니 이렇게 힘들어진 거예요. 그동안에 도대체 망가져도 더 이상 망가질 수가 없을 때까지 망가졌어요. 네. 그러니까 새로 뭘 하는 게 대단히 힘듭니다. 자, 94년도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가지고 네. 평화협정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아라파트 의장하고 라빈 총리가 노벨상을 받습니까? 중동 평화가 다 올 걸로 생각했어요. 네.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그 뒤로 평화협정 체결 이전보다 더 악화됐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뭘 하려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팔레스타인 멸절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90년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잘 만들어놨어요.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걸 결실을 맺으면서 말 그대로 통일 대박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망가지는 쪽으로 가놓으니까 차라리 그 정상회담 이전보다도 더 악화된 상황이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 7년 동안 실제 일어났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복원하기가 이렇게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평화라는 건 말이죠. 만들기가 어렵지 깨지는 건 시간 문제거든. 그러니까요. 얼마든지 짓밟고 다시는 좋은 상태로 못 갈 수 있도록 대목 박는 거 그거 별 문제 안 되거든요. 평화는 정말 관리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점점 우울해지는데 사실 정상회담은 할 수 있지만 그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실제로 얼마나 진전된 내용으로 할 거냐 이것도 문제인데 미국 문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휴가지에서 대북 제재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주말 사이에 굉장히 큰 뉴스가 됐는데요. 대북 제재가 세지면 남북 관계에도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축이 필요합니다. 남북 관계도 잘 돼야 되고 네. 첫째. 근데 이게 남북 관계 주도적으로. 그렇죠. 근데 남북 관계만이 아니죠. 한미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북미 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축이 잘 맞춰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한미 관계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에 보면은 한국에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는데 미국에서 공화당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엇박자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남북 관계도 잘 안 풀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지금까지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미국 쪽에 한반도 문제를 전문하는 사람들은 악마의 장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악마가 꼭 남북 간의 한미 간의 양쪽 정권의 성격을 엇갈리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남북 관계를 안 풀리게 만드는 그런 악마의 장난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미 관계도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한미 관계는 좋아요. 왜 어떤 식으로 좋냐면은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뭐 전략적 인내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박근혜 정부 역시 또 북한에 대해서 말은 열심히 통일 대박이라고 하면서도 또 오바마 대통령 따라가가지고 또 실제로는 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점에서는 한미 관계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축은 북미 관계인 거죠. 네. 북미 관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그 소니사 문제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이건 이제 북미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죠. 북미 관계가 안 좋아진다는 거는 남북 대화를 풀어나가는 환경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한 집안에서 한 집안 한 지붕 두 집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 한 지붕 두 집이 서로 그동안에 다투다가 뭔가 좀 대화를 해보려고 하는데 밖에서 막 시끄러운 사건이 막 생기면은 이 서로 지금 대화를 하는 것보다 밖에서 시끄러운 사건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미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는 과연 한국 정부가 북미 관계가 안 좋아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배짱이 있을 것인지의 문제가 네. 되고요. 또 북미 관계가 안 좋아지는데 북한은 늘 미국에 의해서 북한의 안전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 이거는 지금 가장 큰 문제를 삼고 있는데 오바마 정부가 계속 북한에 대해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때 과연 북한도 네. 지금 신년사에서 밝혔던 것 같은 남북 대화의 의지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문제가 남북 양 정권에게 모두 제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장윤선의 팟짱. 올봄이 넘기 전에 정상회담 가능성은 없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김종대 편집장님은? 아유, 글쎄요. 올 봄에는 이제 키리졸브 한미 군사 연습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실 악재가 많아서 정상회담은커녕 우선 상황 관리만 잘해도 성공이고, 자꾸 우리가 정상회담 얘기하지만 꼭 정상회담 아니라 하더라도 대화 협력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게 많거든요. 네. 너무 큰 욕심 내지 말고 우선 실현 가능한 것부터 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올해 저는 한반도 상황은 그렇게 낙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실 이 미국에서 제재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2005년에 그 육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지금 문서를 만들어도 그 이상 좋은 문서 만들 수 없어요. 그거를 미국의 북한 제재로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뒤에 1년간이 어땠습니까? 완전히 암흑시대였어요. 암흑시대. 노무현 대통령 극도로 고립됐고요. 이러다가 부시가 지풀에 지쳐서 돌아선 거는 그 이듬해 가가지고 미국의 중간 선거에서 부시가 완전히 깨구락지 됐거든. 맨날 조지고 부시는 것만 좋아하더니만 결국은 지풀에 지가 지쳐서 나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한반도 정세가 풀린 거란 말입니다. 지금 오바마 정부에서 이 돈줄을 잰다. 북한에. 네. 무역을 제재한다. 이라고 뭘 고강도 행정 조치가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 뭡니까? 이건 미국의 국방부, CIA, 재무부가 다 북한 제재에 참전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게 9.19 공동성명 직후 상황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 뒤에 보여진 암흑시대. 네. 이것이 현실화되지 말란 법이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번엔 그 원인도 뭐냐 하면은 이 정체불명의 해킹 사건 아닙니까 이게. 이거는 그 진상을 낱낱이 규명한다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제재를 갖다가 이제 새로 착수한다. 물론 이것도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뭡니까? 이럴 때 한국 정부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바로 한반도 문제를 일단은 미국이 북한에 기분 나쁜 거 알겠다. 최근에 이런 거 알겠고 하는데 일단은 올해 좀 우리가 운전을 한번 해볼 테니 미국이 좀 서포트를 해달라. 라는 그다음에 배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이 해킹 문제는 미중 관계에도 관계된 거 아니냐 이게. 미중 관계가 본질적인 문제죠. 오히려 북한 때리기를 하는 목적은 사실 중국 경제가 진짜 목적이 아니냐 너희들이. 네. 그런데 경제도 어렵고 올해 세계 정세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위기적인 어떤 경제 상황이 있는데 이러지 말고 좀 서로 협력하자. 이게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역할입니다. 네. 이런 역할을 한국 정부가 좀 나서서 해주면 한국 정부의 우선 위신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근데 한국 정부에 그런 배짱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문제는 없다는 건데 이제 지금 소니 해킹 문제를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네. 미국 내에서도 소니 해킹에 대해서 이게 북한이 했는가에 대한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전직 소니 직원들이 했다는 설도 주장이 예. 주장도 제기가 주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전문가 이야기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는 것과 동시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했다는 증거가 없는데 이걸 북한이 했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과거에 이라크에 네. 핵무기가 없었는데 불구하고 핵무기가 있었다는 걸 이유로 이라크를 공격한 것과 동일한 오류를 미국이 범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미국 내부에서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근데 오바마가 쿠바하고도 관계 개선하고 네. 미얀마하고도 관계 개선하고 이란하고도 관계 개선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유독 북한하고만 관계 개선하지 않는 거는 북한하고 관계를 악화시켜 놔야지 북한을 악마화시켜 놔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 중국 때문인 거죠. 그래서 북한을 악마화시켜 놓고 그 나쁜 북한의 소행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미일 삼각협력관계를 만들어 놓고 네. 북한의 악행을 핑계로 해서 한미일 삼각협력관계를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게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의 핵심입니다. 사실 이번에 소니 해킹 사건가 났을 때도 미국의 행태를 보면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소니 해킹 사건이 나자마자 중국에게 이거는 중국 영토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중국이 책임지고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외교부에서 발끈했어요. 네. 그래서 중국 외교부에서는 아니 이거 북한이 했다는 증거 없다. 그다음에 왜 소니 해킹 문제를 가지고 중국을 걸고 넘어지느냐. 네. 중국을 걸고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중국을 걸고 넘어지는 거죠. 네.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언론에서 그 당시에
소니 해킹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북한이 마치 사이버 전쟁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네. 그 본질은 미국과 북한의 사이버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심리전이었던 거죠.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었던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소니 해킹의 본질인데 이거 소니 해킹 문제를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주범으로 해서 딱 던지면서 이제는 이 북한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다른 어느 나라의 관계보다도 미국이 그동안에 적대시했던 그 나라들보다도 이제 더 악화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북한은 그러면은 왜 그 이런 것들을 이런 북미 관계가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느냐.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데요. 네. 북한은 남북 관계를 통해 가지고 주변 관계를 풀어보겠다는 그런 그동안의 접근 방법과는 좀 역으로 접근하는 게 있어 보입니다. 네. 그동안에는 미국과의 접근을 통해 가지고 남한과의 관계도 푸는 그렇죠. 이런 미국을 우선시하는 접근 방법이었는데 이 미국과 관계가 잘 안 풀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남북 대화를 통해 가지고 주변 관계를 풀어보자 이렇게 역으로 접근하는 굉장히 어려운 수순을 지금 밟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니 해킹에도 불구하고 이 소니 해킹 오바마의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현재까지 나오는 북한의 반응은 그렇게 세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두고 볼 필요는 있습니다. 나름 북한의 서바이벌 정책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살아남기 위해서 어찌됐든 기분은 나쁘지만 남한 정부의 러브콜을 통해서 좀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 정세를 좀 안정화, 특히 북미 관계를 개선하려는 그동안은 굉장히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미국하고 우리가 정리되면 그 다음에 니네 만날 테니까 기다려. 맨날 이런 식의 이제 북한이 그 대남 정책을 그렇게 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걸 완전히 바꿨다 이렇게 볼 수도 아니 있을 것 그런데 같은데요. 원래 그 남한을 중시하냐 미국을 중시하냐 이 두 정책을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항상 그거는 하나의 전술이자 선택이고 네. 하나의 국면입니다. 국면 북한의. 상황. 예. 예. 지금 국면의 본질은 이거다 하면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떨 때는 우리 민족끼리를 많이 강조하고 어떨 때는 또 남한 따돌리고 통미봉남해서 예, 미국하고 직접 대화,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 이거는 그때예요. 그리고 한미가 항상 정책이 일치하지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한미가 정책이 똑같다면야 네. 그렇다면은 이런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겠지만 과거부터 보면은 한국은 유화책, 미국은 강경책 또 그 순서가 뒤바뀌고 이런 복잡한 국제 정세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그 상황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최근에는 북미 관계가 이제 그 9.19 공동성명 직후와 닮은 모양으로 가고 있다면 그 돌파구를 어떤 다른 데서 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한수원의 해킹 사태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도 오바마하고 똑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북한 소행이다. 북한의 행정명령 또는 비례적 대응을 우리 정부가 하겠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정부가? 왜? 한미 공조를 해야 되니까 똑같이 하면 효과도 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나 한국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한 적도 없고요. 네. 예, 또 그걸 입 밖에 내 가지고 우리가 뭐 중국에 가 가지고 니네가 저기 서버 북한에 대줬지 이거 따질 수 있는 나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미 정책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한미가 비슷한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네. 해킹 사건이. 그렇다 하더라도 똑같이 갈 수가 없는 건데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우리도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국제 정치는 강대국 정치라는 게 있고 그 하부에 중견국이라는 게 또 있는 겁니다. 네. 그게 바로 한국의 레벨입니다. 그러면은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적인 옵션, 선택지는 미국보다 작아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많지가 않은 겁니다. 예, 이걸 아마 보수 세력은 더 답답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놈의 북한 그냥 아주 보기 좋게 응징해버리지 왜 못해? 이럴 거 아닙니까? 94년에 영변 폭격했었어야지. 그랬으면 지금쯤 발 뻗고 자고 있을 건데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입니까? 아니 까놓고 못하잖아. 네. 그러다 보면 여기는 이제 겨우 중견국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아쉬운 게 많은 나라입니다. 네. 이럴 때 북한이라는 고립된 존재하고 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 있는 것이고 미국은 선택이 많은 나라예요. 이것저것 다 구사할 수 있으니까 그 수준에서 북한하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측하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거는 일종의 어떤 민족성에 호소한 국면 타개용이라고 봐야 되겠고 미국하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국제성에 호소한 본질적인 구조 변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북한이 갖고 있는
두 가지 그 레이어 층이라고 보는 것이고 네. 그거는 어느 것이 우선시되느냐 그때 상황인 거죠.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 견제를 위해서 북한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미국 여론도 한미 동맹이 필요한 것은 중국 견제다 이런 게 압도적인 건데요. 근데 좀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최고 지도자들의 개인적인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최고 지도자의 정책 결정에 뭐 주책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계속 북한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인종 편견적인 네. 인종 차별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온순이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인류 역사는 수십 년간 진화해 왔는데 네. 오바마만 진화 안 하고 있는 온순이를 닮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왜 그래? 그래. 왜 그렇게 그러면서 말해? 기분 나빠. 오바마는 지금 동물원에 있어가지고 관중들이 던져주는 과자 부스러기나 집어먹고 있어야 될 그런 네. 처지다. 뭐 이렇게 말하거나 또는 심지어 오바마는 그 인종적인 문제를 가지고 또 잡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걸 이제 미국 언론에서는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용어로 번역을 합니다. 블랙 멍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그런 감정들이 굉장히 축적돼 있을 확률도 있습니다. 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그 후보 시절 했던 공약과 인수 시절 했던 공약을 보면은 북한에 대해서 대담하게 접근하겠다 네, 이렇게 맞아요. 이야기합니다. 네. 근데 그러고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 북한한테 늘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임하고 나서 2009년 4월 5일 날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공약 중에 하나가 핵 없는 세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체코의 프라하에 가가지고 핵 없는 세계에 대한 이제 좀 잔뜩 폼 잡고 연설을 하려고 딱 했는데 그날 새벽에 빵 터뜨려. 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미국의 맞아요. 이 분위기는 어떤 거였냐면은 미국의 이제 당시 오바마 정부의 분위기는 북한이 뭘 쏴도 대화를 해 나가자. 그래서 이걸 좀 완화시키려고 네.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사전에 여론 관리를 해놨습니다. 네. 근데 새벽에 쏘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새벽에 깼거든요. 열받지. 그래가지고 오바마 대통령 연설문을 밤잠 설치고. 그렇죠. 연설문을 수정했어요. 수정이다가 북한이 그 미사일을 쐈다. 이렇게 수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지.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또 229 합의라고 있었습니다. 네. 2012년도에 2월 29일 날 합의를 해가지고 미사일을 안 쏘겠다 했는데 근데 바로 며칠 있다가 또 미사일 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과연 229 합의가 왜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 있습니다만은 미국 관리들의 실수일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스테리예요. 네. 아직까지. 그렇죠. 근데 어쨌든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 유리하게 해석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또 북한이 뒤통수 때렸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네. 선의를 북한은 항상 그렇죠. 악의적으로 악용했다. 이용해 왔다. 예. 이것이 백혀 있다는 예. 거죠. 그런 오바마 대통령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의 어떤 그 저도 뭐 한겨레 토요판에 이걸 썼습니다만은 21세기 와가지고 이 분쟁에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눈여겨보는 거는 과거 세기의 어떤 전쟁과는 좀 다르다. 네. 굉장히 모욕의 전쟁 시대가 열렸다. 우선 소니사가 김정을 희화화하고 그러니까 저기 북한은 오바마를 원숭이에 비하는 이게 보니까 말 대 말 이 싸움이 강화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싸움의 본질은 네. 얼마나 상대방을 창의적으로 모욕하느냐가 승패가 걸려 있는 싸움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런 류의 싸움이 많아졌어요. 근데 말 대 말이 세지면 행동 대 행동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불안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사이버전하고 결부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저는 이게 어떤 적대적인 지도자들의 일종의 놀이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전쟁에 대한 대용품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21세기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어떤 사람이 많이 죽고 다치는 전쟁이 없습니다. 실제로 어디 가서 봐도. 네. 그냥 물리적인 전쟁은 없어졌지만 모욕의 전쟁, 뭐 사이버 전쟁, 그런 어떤 사이버 게릴라들에 의한 어떤 그 상대방의 핵심 지식을 훔쳐내는 네. 상대방의 보안 장치를 해제함으로써 전술적인 승리를 거두는 이런 전쟁 양상으로 많이 갔다는 것이고 네. 이름으로써 어떤 지도자들끼리의 이것이 하나의 놀이가 되면서 이게 21세기판 콜로세움이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실제 전쟁에 어쩌면 대용품이 됐는지도 모르겠다. 이게 이제 제가 전망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의 이런 해킹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것이 결말이 뭐냐 하면은 어쨌든지 간에 이게 상당하게 상대방에 대한 적대, 모욕, 조롱이 주종을 이룰 것입니다.
이게 언제 물리적인 영역으로 튀어나오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그 가능성이 생각처럼 높지는 않다는 거예요. 네. 이게 21세기적 특징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왜 국제 정치에서도 말이 중요하냐면 그 2006년도에 이 북미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뭔가 북미 관계를 조금 풀어보려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시 대통령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서 좋게 좀 호칭 좀 해줘라. 그러니까 뭐 그까짓 건 내가 못할 일 뭐 있어. 부시 대통령이 그럽니다. 그래서 김정일 대통령 때 미스터라고 합니다. 미스터 김정일. 그 한마디가 북한의 생각에서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적대할 의사가 없구나.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풀리기도 쉽다고. 그러니까요. 모욕이나 네. 조롱의 네. 전쟁은 예. 한번 정중하게 진정성만 보여주면 또 법문이 네? 녹듯이 녹듯이? 그냥 사르르르. 사르르르 또 사라지기도 근데 하는 문제는 이것을 이제 미국도 알아야 되지만은 북한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 내리고 이랬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굉장히 격한 용어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역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런 게 이제 미국에서는 그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요. 네.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르지. 예, 그 줄임말 되면 아다르고 어다르다. 네. 그러니까 흑인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블랙이라고 안 하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하고요. 네. 예를 들어서 예. 스튜어디스라는 게 인종차별적인 용어가 있으니까 스튜어디스라고 안 하고 승무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예를 들면은 네. 우리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장애자다 그렇게 네. 하지 않고 장애우 또는 예. 장애인 이렇게 예. 표현하는 거고요. 그런 게 미국 내에서 그런 언어를 잘 모르면은 이게 상당히 좀 비문명인적인 어떤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북한 역시 그런 미국 내부의 상황을 고려를 해가지고 오바마가 저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한 단계 더 단수 높은 언어를 사용해야죠. 북한 미국한테 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미국의 여론에서 본다면은 야 오바마가 사실은 북한이 사이버 해킹을 소니사 해킹을 했다는 증거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했는데 북한의 대응이라는 거는 이게 무슨 온숭이니 뭐 잡종이니 이런 소리를 하지 않고 고단수로 대응하는구나 이런 식의 미국 여론이 만들어지는 게 북미 관계를 풀어 나가는데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북한이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네. 북한이 팟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글쎄. 좀 듣고 언어의 품격을 좀 네. 높이는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오늘 두 분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 좀 슬픔이 밀려오는데 여전히 우리는 강대국 사이에 낀 이 한반도의 운명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고 늘 강대국, 미중, 미소 이렇게 눈치 보면서 적당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만 해야 되는 이런 처지가 참 슬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2015년도 역시 거기서 더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아니 근데 우리가 그런 지금까지 그런 역사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하는 지금 길목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한중 FTA 할 때 네. 그때 토론할 때 우리 팟짱 할 때 우리 장윤성 기자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중국 언론에서 우리가 조공바치러 왔다 네. 이렇게 표현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과거의 동아시아 질서라는 게 그런 중국이라는 강대국을 놓고 주변 국가들이 조공 관계를 유지하면서 평화가 유지되는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청일 전쟁 이후에 이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충돌 속에서 한반도는 이제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운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남북 관계를 또 풀어 나가야 되는 거는 그런 샌드위치 신세, 고래 싸움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신세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슬픈 역사에서 벗어나자는 건데 그거는 뭐냐면은 남북 관계를 풀어 나가면서 남북 관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주변 정세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자는 겁니다. 남북 관계를 풀면서 미국에게는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가 정착되고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너희들의 국익에도 중요하다 이렇게 네. 말해주고 중국한테는 한반도가 안정되는 게 너희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왼손에는 중국을 오른손에는 미국을 들고 그리고 남북 관계를 안정시키는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륙으로 나가자는 거죠. 그게 한반도의 오랜 운명에서 또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고 네. 세계적인 저성장의 그런 침체 국면이 지속되는 데서부터 우리 민족이 앞으로 20년, 30년 정도 적어도 먹고 살 길을 찾아 나가자는 겁니다. 네. 원장님이 되시니까 발언의 강도와 내용이 굉장히 커졌어. 품격이 높아졌어. 말을 강조하더니 말을 잘하잖아. 말을 잘해줬어. 네. 어쨌든 2015년 저희가 남북관계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정말 자존감을 높여서 우리 스스로 뭔가를 좀 스스로 잘하는 어린이. 어린이? 아니. 새 나라의 어린이. 가 좀 유신소년이 아니라
좀 스스로 자기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국가의 비전을 세울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자기주도형 인간. 자기주도형 국가. 자기주도형 국가. 자기주도형 국가. 우리가 또 좋은 말을 말이네. 만들어냈다. 좋은 말입니다. 자기주도형 국가. 자, 종착역이 없는 토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가요. 벌써 63분, 64분이 됐습니다. 종착역에 도달한 건가요? 네, 종착역 아직 안 왔습니다. 간이역에 섭시다. 간이역에 섭시다. 예, 일단 섰다가 물 한 잔 마시고 또 다음 주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원래 저희가 북방 외교에 대해서도 한번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비전을 좀 설계해 주려고 했는데 천천히 하죠. 저는 사실은 오늘 시간 관계에 상관없습니다만은 약간 이제 북한에 대해서 제가 따끔한 한마디를 했습니다. 네. 근데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야지 정상회담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일종의 프로세스를 제공해주고 싶었는데 네. 안타깝네요. 박근혜 정부가 오늘 이 프로세스가 제시된 걸 들었으면은 네. 굉장히 도움이 됐을 텐데. 네. 근데 짧게라도 하시죠. 뭐 아니요, 그러면. 짧게라고 아니 저희는 한다면은 박근혜 정부가 잘 돼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니까 편안하고. 그러면은 저희 협상의 달인 읽어라.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협상의 달인을 읽어라라는 말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병 중에 무려 1시간 일찍 오셔가지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기다리고 너무 힘든데 다음 주에는 꼭 그 건강한 몸으로 회복해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